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 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예, 뭐 잘 다녀왔는데요. 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건 뭐지? 아니까 6일간의 그 휴가를 즐기고 왔는데. 쌓였던, 그때는 피로한지 잘 몰랐는데 6일간의 그 피곤함이 한 번에 쫙 농축돼서 예, 지금 팍 터지는 느낌? 그래요? 이건 나이 탓인가요? 박동원 부장님께 저는 은퇴를 권합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깨달은 건데, 제가 요즘 왜 짝수달마다 해외여행을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한 번도 여행 다니면서 피곤한 느낌도 없고 갔다 와서도 피곤한 느낌이 없거든. 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이를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가 돼야잖아. 그치? 내가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여행 갔다 오고 난 난 엄청 피곤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 일을 하니까 1년에 한 번 되게 특별하게 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가서 신경을 바짝 쓰는 거야. 오히려 일할 때보다 이 휴가를, 이 일주일이 막 아까워.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막 메뉴 고를 때도 막 하고. 근데 나는 요즘 뭐냐면, 이게 내가 왜 퇴직하고 제일 먼저 내가 했던 게 1년 12달 제주 여행이었잖아요. 네. 그 1년 12달 제주 여행이 좋았던 게 뭐냐면, 여행을 하면서 항상 이번에 아쉬우면 다음 달에 다시 와서 거길 가면 되지가 항상 내 생각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위해서, 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차선에 만족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 걸었으면 많이 봤네. 들어가 쉬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한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지. 옛날에는 요즘은 내가 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침에 딱 3시간만 돌아다니고 점심 먹고는 숙소 와가지고 무조건 쉰다니까. 낮잠 자고 막 그러잖아. 일본이건 유럽이건. 네. 그러다가 오후에 한 4시나 5시쯤 다시 슬렁슬렁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저녁 먹고 이렇게 한번 동네 산책하고 들어오는 게 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행의 빈도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여행의 피로도가 내려가요. 근데 가끔 간 여행은, 특히나 이제 박동훈 부장님처럼 이번에 정말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여행은 정말 간만이었잖아. 예. 그러면 아마 신경 엄청 쓰고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뭐냐? 아쉬움이 몰려와. 벌써 끝이야? 벌써 끝이야? 나 이제 가서 다시 일해야 돼? 약간 그게 이제 약간 피로도가 몰려오는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예,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일정을 빡빡하게 움직이다가 4번째 날인가 비가 왔어요. 5번째 날 비가 왔어요, 아침에. 비가 좀 심하게 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은 또 그날은 숙소를 옮겨야 되는 날이라 힘들지. 비 오는 날 짐 들고. 뭐 일찍 짐을 옮겨. 원래는 8시에 딱 짐을 다 체크아웃하고 짐을 옮겨 다음 숙소에 가서 딱 하고 시작을 타닥타닥 머릿속에 있었는데 포기하고 하다가 비가 그치는 10시 반에 나온 거예요. 너무 자책이 되는 거야. 이 아까운 시간을. 그걸 왜 자책을 해? 잘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어차피 일하러 갔으니까 비 오면 그 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읽거나 다른 걸 뭔가를 하면 되는 건데. 그치? 가서 근데 실은 맞아. 일도 거의 안 했어요. 일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 가서 가서 더 일을 하면 되지. 내가 여기 와서. 그렇지. 사실은 거기 가서 돈이 아까워서 못 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나는 절대 유럽 여행 3주씩 막 5주씩 갈 때도 노트북은 난 절대 안 가져간다고. 왜냐하면 갈 때는 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짐을 꾸릴 때는 그래 가서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면은 1시간 2시간씩은 내가 호텔에서 작업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거 다 꾸리잖아. 네. 가보면은 안 쓰게 돼. 나는 이걸 몇 번을 경험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짐을 이제 최소화하지. 하여튼 그래서 어땠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그 여행 일상에 비하면
한 1.5배를 소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1.5배에서 2배. 그렇지. 아니 근데 네. 그게 맞아.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아깝지 시간이.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피로도 있어서. 정신적인 피로가 커요. 네, 그게 이제 어제 터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께 좀 죄송하네요. 이게 들어오자마자 난데없이 이것들 무슨 일이 얘기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방송에서 살짝 예고했잖아. 박동훈 부장님이 저기 오키나와 여행 간다고. 청취자분들이 매주 듣는다는 그런 가정을 보여요. 알겠습니다. 가끔 들으세요. 가끔. 저 오늘 박동훈 부장님이 그러면 소개를 해주세요. 지난 일주일간 뭘 하셨는지. 오키나와를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를 어땠어? 5박 6일 다녀왔고요. 원래는 저기 가서 원고 작업을 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안고 출발하셨는데. 네, 가서 노트북은 메일 확인만 좀 했습니다. 어쨌든 오키나와를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다녀왔고요. 우리 김 작가님이 여기 정말 좋다고 추천을 지난번에 하셔서 작년에 갑자기 소멸을 앞둔 마일리지를 발견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맞아. 써야 돼 마일리지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하다가 이렇게 해서 급조된 여행을 다녀왔고 오키나와의 주도가 나하시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나하시에서 모노레일이 있어서 다니기 너무 편한 그렇죠. 도시. 예, 4박을 하고 그리고 5박을 다 하고 거기서 이제 버스 투어를 2번 이용해서 케라마 제도라는 오키나와 왼쪽에 있는 섬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루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들이 주로 북쪽에 모여 있어서 완전 북쪽은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아래 북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라우미 수족관 주변으로 또 셔틀에서 투어를 한번 다녀오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았어? 오키나와에서? 저는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이제는 일반적인 일정 보통 사람들이 여기 가야 돼 여기 좋아 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맞지 않는다 이제 발견했고요. 그래서 내가 뭐 좋아하는지를 이제 좀 뚜렷하게 알게 된 나이니까 일반적인 여정은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데만 집중해서 좀 확대해서 가야겠다 이거 좀 느꼈고요. 제가 제일 좋았던 곳은 사실 슈리성이에요. 슈리성. 네. 거기 그 근처에 이 밑에 돌로 깔아놓은 그 길도 되게 예쁘고. 근데 사실 슈리성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성의 본체는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고 본청이 있잖아요. 성 안에 이제 궁궐 본전은 지금 공사 중이지. 네,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불이 나갖고 수리 중이라 이렇게 막혀 있고 또 제가 간 시간대가 저녁 늦게 하고 아침 일찍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안에 공개를 못 받겠네. 예, 그 앞에 딱 가니까 방금 7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해가지고 오시마이데스. 네, 그래서 그냥 거기는 포기했지만 저는 그 외에 어떤 게 좋았어요? 슈리성에. 일단 내가 그냥 좀 자연을 산책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구나 역시. 그치. 맞아. 거기 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국제거리라든지 아메리칸 빌리지라든지 번화하고 사람 많고 또 막 가면 돈키호테 가서 뭐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치. 어떤 분들은 그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20, 30대 분들은 사실은 그 동네를 더 좋아해요. 마치 우리나라 저기 서울의 그 명동에 가면은 막 사람들 복작복작 외국인들 복작복작한 것처럼.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첫날 같은 때 뭐 크게 잡힌 일정도 없고 뭘 할지도 모르겠어서 그거대로 따라서 해봤는데. 그렇지. 난 그 추천 일정들이 있어. 그리고 뭐 사고 막 맞아. 난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게 봐봐요. 나는 박동 부장님이 이번에 그걸 깨달은 게 이번 여행의 큰 가르침이야. 맞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들 패키지 여행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나의 취향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패키지는 항상 이렇게 최적의 동선을 따라서 최적의 코스들만 그걸 하기 때문에 그냥 남들은 다 이거를 여기 가면 이거 해야 되고 여기 가면 이거 봐야 되나 보다라고 하지 나는 무엇을 보는 걸 좋아하는지를 생각할 기회가 없거든. 근데 혼자서 6일을 게다가 가족 여행 가면 왜 큰애 좋아하는 것도 뭘 끼워 넣어야 되고 부인 좋아하는 메뉴도 식당도 찾아야 되는데 오로지 혼자만의 욕망에 충실한 일주일을 보낸 거 아니야. 야, 이 깨달음이 크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여기 아침 9시 비행기로 갔더니 거의 점심 때 도착을 했거든요. 점심 도착을 해서 그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기내식을 주더라고요. 그치. 왜냐하면 저거니까 내가 주로 다니는 저가 항공은 기내식이 없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우리가 마일리지를 써야 되는 국적 항공사는 기내식을 주지. 그래서 점심도 이미 맛있잖아. 해결이 아니. 제가 요즘에 이게 비행기 타면서 느끼는 게 비행기도 양극화가 되게 심해진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최근 한 2, 3년 동안 타본 경험은 비즈니스의 서비스를 집중을 하고 이코노미는 그냥 마지못해 하는 느낌? 내가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 뭐냐면 나는 비즈니스를 타본 적이 없어. 한 번은 타볼만 해.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왜 내가 주로 비에젯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베트남으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비에젯을 타면은 기내식이 없어. 돈 주고 사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리고 돈 주고 사 먹어도 비에젯 기내식은 난 다 그렇게 맛있는 걸 모르겠거든. 그러다가 나는 가끔씩 요즘 내가 이제 나도 마일리지로 이렇게 대한항공을 타잖아요. 네. 기내식이 나오면 나는 감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좋은 걸 모르고 사는 것도 미안해요. 엉뚱한 얘기해서. 난 알고. 우리 박 기자님 인정 못해. 스튜어디스 분들의 어떤 숫자나 또는 응대하시는 또는 메뉴 제공하시는 메뉴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일단 많이 없어지고 근데 뭐를 하면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면 예를 들면 뭐 치약 칫솔 같은 거 있잖아. 옛날에 기본적으로 그렇지. 다 주던 것들을 요즘은 일단은 안 주고 그렇지.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내어주거나 이런 방식이죠. 그렇지. 그리고 어제는 맥주도 올 땐 맥주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점심도 해결이 되고 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체크인하고 국제 거리로 갔어요. 그렇지. 고쿠사이 도리를 가야지. 고쿠사이 도리를 가서 그때 근데 내가 뭘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애매하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리고 이번 여행에 사실 핵심 중에 하나는 밥 먹으러 일본 여행. 그렇지. 그래서 맛집 정보는 좀 찾아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국제거리하고 맞닿아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국제거리 그렇죠. 맞아요. 한쪽 시장통. 끝에 보면 시장통이 있는데 내가 또 이번에 가서 발견한 게 나는 재래시장을 좋아하는구나. 일본은 참 재래시장이 잘 돼 있어. 먹거리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재래시장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재래시장. 그리고 로컬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재래시장. 시장을 열심히 다니셨구나. 그 차이를 파악하셨다니. 그래서 안타깝게도 국제거리. 그러니까 나하시네 이태원 같은 곳입니다. 2km 정도 되는. 그렇지. 그 국제거리 쪽에 가까이 있는 곳들은 사실 관광객들이 많은 가는 곳이라 기념품들 많이 팔고 막 그렇지. 그래서 사실 재래시장이라고 하지만 약간 오염된 형태. 겉모습만 재래시죠. 거기서 이렇게 식당을 몇 군데 이렇게 쫙 둘러보다가 근데 내가 찾아놓은 식당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이자카야 같은 좀 늦게 여는 식당은 안 열었고. 그치. 그래서 이제 해산물이 땡겨서 해산물을 먹었는데 덮밥을 먹었는데 그리고 이번 가서 느낀 거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물가가. 그래? 김 작가님의 코스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대중적인 곳을 갔는데도 얼마 정도 나왔어? 한 끼에? 한 끼에 기본적으로 1,000엔에서 1,500엔 사이? 그 정도면 싼 거지. 아, 저는 우리보다 많이 싸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김 작가님이 갔던 시기가 850원. 그렇지. 지금은 100엔에 1,000엔. 사실 거의 한 20% 오른 상황이라 싸지 않고. 그래서 요즘 일본 열기가 약간 지금 사그라들고 있다는 말도 있어. 예, 그리고 푸짐함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수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는 거기 그 오키나와 소바를 먹었다. 그러면 정말 소바만 나오잖아요. 맞아. 곁들여서 뭐가 풍성하게 우리처럼 나오질 않기 때문에 맞아. 그런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먹은 식사가 거의 1,700엔짜리. 근데 제가 제 기억에 예전에 뭐 홋카이도 같은 데서 재래시장에서 덮밥을 먹으면 재료도 엄청 신선하고 양도 많고 좋았는데 조그만 양에 시들시들한 회를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막 수저 있고 막 이랬는데 평점도 좋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약간 기분이 나빴어. 첫날부터. 오케이. 아쉬웠어. 그래도 근데 이게 슈리성 가서 보완이 됐죠. 첫날부터 슈리성을 갔어요. 예. 아, 그렇구나. 저녁에. 예. 이게 전망 좋은 곳을 갈 때는 저는 낮에 해가 쨍쨍할 때보다는 그 아침 저녁으로 해가 질 무렵, 해가 골든아워, 매직아워를 노려서 갔는데 역시 그 슈리성이 이 나하 시내에서 높은 지역이 이제 위로 갈수록 높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고지대에 성이 크게 두 개가 제가 가본 곳이 두 개가 있는데 13세기경에 지은 그 우라소에 마에다 우라소의 성이 있고 그보다 조금 아래쪽에 조금 더 늦은 지역에 더 제국이 아니지 이 국가가 좀 커졌을 때 지은 슈리성이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류큐국, 유구국. 그래서 슈리성에 약간 해가 오후부터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좋을 때 같네. 예,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많이 걷게 되잖아요. 이게 산성이라. 그런데 다행히 지하철역 유이레일이 저기 그 슈리역이 있는데 슈리역이 더 높고요. 거기서부터 높은 지역에 있고 거기서부터 슈리성으로 접근을 해서 쭉 내려오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거리가 길더라도 경사를 내려오는 방식이면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훑었는데 슈리성이 잠시 끼자면은 끼어들자면 참고로 그 유이레일 그 오키나와 나하의 모노레일은 지하철이 아니라 그 지상철입니다. 모노레일. 그래서 모노레일 저는 꼭 타고 다니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깥 풍경을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다니면서 이 나하 시내 이 그 24시간을 다 볼 수가 있잖아. 우리가 지하철로 다니면 왜 서울 시내 일상을 볼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오키나와 여행이 또 좋았어요. 모노레일이 있어서.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죠. 사실 이 이게 나하 시내가 모노레일이 그 일직선으로 된 맞아요. 예, 환상 레일이 환상 노선이 아니라 일직선 작은 도시니까 뭐. 이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맞아. 요거 주변으로 요거를 주로 이용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슈리성을 갖다가 슈리성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왼쪽으로 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해서도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걷기 좋아하시는 우리 박 동장님 또 신나게 걸었구만.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해지는 쪽을 보면서 내려오는 그게 되게 좋았고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중간중간에 그 역사 해설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읽어보면서 맞아. 재밌어 다.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여행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지나간 역사 확인된 사실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 슈리성 옆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성하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네. 성 바로 옆에 성 안에는 이제 그 주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살지만 그 옆에서 이제 마치 우리나라 그 북촌 한옥 마을처럼 왜 그 성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살던 마을이 왜 형성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왜 그 돌로 이렇게 착 길을 잘 깔아놨잖아 막. 네네. 그리고 다니면서 그런 그 아기자기한 골목길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잖아, 그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슈리성을 그 꼼꼼하게 볼 수 있었고 너무 좋아서 내일 아침에 또 와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해가 져가지고 이제 밤에 7시 반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캄캄해서 안 보이지. 그때는 이제 내보내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슈리성의 밤까지 이렇게 보고서 내려왔고 너무 좋아서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이게 자유여행의 행복이 여기에 있어. 패키지는 간데 2번 가지를 못하잖아. 네. 근데 우리는 왜 자유여행은 가서 좋으면 또 가면 되지. 아침은 또 어땠어? 아, 제가 또 간 이유가 있어요. 뭐야? 사실은 버스 투어를 그 이틀째, 사흘째 딱 이렇게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까 여기 점심 때 도착을 했는데 여기를 저녁 예약한 이유가 이제 생각났네요. 낮에 2시간을 숙소에서 버스 투어를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가서 그냥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별로 없는 느낌이라서 공항에도 이거 다음날 버스 투어를 못 잡은 거예요. 결국. 그렇지. 그래 하루를 더 있게 된 거예요. 나하에서. 네. 근데 뭘 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슈리성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한 번 더 가지. 아침에 본 슈리성은 근데 여기가 해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슈리성은 간단하게 지나쳐서 슈리성 아래에 그 일본 100대 일본 걷기 좋은 길. 그렇지 걷기 좋은 길. 선정돼 있는 고도가 있습니다. 돌로 포장된 마치. 맞아. 나는 그 동네 얘기하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 북촌 한옥마을 같은 느낌. 맞아요. 이렇게 내리막으로 쭉 돌길이 그렇지. 한 300m 정도 돌길로 포장된 슈리 긴조초. 긴조초. 예. 이게 근데 긴조초라는 게 일본어를 좀 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몰라 나도. 몰라. 다 아시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나는 내 일본어는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냥 여행 가서 먹고 자고 놀고 하는데 특화된 일본어지. 막 그렇게 그 전문 용어 마치 지금 왜 우리나라 그 놀러 와서 누가 이렇게 막 한국어 잘하는 미국인한테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이 사람이 모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하여튼 그래서 슈리긴조초로 쭉 내려왔는 그 길로 내려오면서 또 한 1시간 이상을 내려왔고 3km를 300m를 1시간에 내려오려면 꼼꼼하게 봤겠죠. 그렇지. 거기서 특이했던 게 슈리긴조초의 옆으로 거기 가다가 이게 직선으로 쭉 있는데 중간에 한번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슈리긴조 빅 아카기 트리, 아카기 나무? 큰 아카기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곳이 여기 가보셨어요? 가본 것 같은데. 옆으로 화살표가 있고 그 신령스러운 큰 나무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저는 이게 제가 뉴질랜드에 보면은 큰 나무들이 있는 온대림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무도 두껍고 크고 또 약간 사당 뭔가 재단 같은 데들도 이렇게 해놓고 해서 나무가 좀 신비한 느낌이에요. 영험한 느낌이어서 또 그런 것들이 모여 있고. 약간 산림욕하는 또 그런 느낌, 작은 산림욕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난관이 생깁니다. 여기 내려와서 그 아까 유이레일이 직선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버스 노선도 분명히 여기저기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키나와 타임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키나와 타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오키나와에도 우리 코리안 타임처럼 오키나와 사람들도 시간을 잘 안 지킨다 그래서 오키나와 타임이란 말이 있어요. 현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슈리성은 사실 그 슈리성의 입구까지는 역하고 거리가 걸어갈만 하지만 이렇게 내려올수록 이 라인하고 유이레일하고 떨어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거나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현립박물관이었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뭐 우버도 있고 현지 택시 서비스도 있고 오로지 우리는 대중교통이지. 대중교통 걸어갈 수 있는데 걸어가면 40분, 택시 타면 14분, 이거 뭐 대중교통 하면 한 20분. 버스 20분. 네, 그래서 대중교통 타러 좀 걸어서 갔죠. 가서 버스 타려고 딱 했는데 바로 온다고 돼 있었는데 구글 맵에도 그렇고 구글 맵에서도 지금 28분에 온다고 돼 있지만 구글 맵이 이걸 실제로 버스하고 이제 교신하면서 분명히 할 텐데 시간이 변하고 있는데 버스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는 정확하잖아. 네이버 지도에서 2분 후 버스 도착하면 진짜 2분 후에 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거의 20분을 기다리다가 다시 택시를 불렀는데 부르고 나니까 지금 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일단 타고 택시를 취소하려고 보니까 탭이 없어. 이 앱에 취소 탭이 없어. 그래서 옆에 앉은 그 여학생 도움 받아서 취소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버스 시간이 안 맞은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 또 버스 타고 어디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간이 전혀 맞질 않아요. 간격도 길고. 제가 왜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제가 왜 규슈 올레길 걸으려고 갔다가 몇 년 전에 그 가을에 이제 규슈 올레길을 걸으면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일본 시골은 그 공동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다니고 막 그래요. 여기는 한 30분에 한 번이더라고요. 맞아요. 오키나와 나름 그 시내고 대도시인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 투어를 그때 추천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대중교통으로는 오키나와 내에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하여튼 그랬구만. 네, 버스 투어는 어땠어? 미안해. 계속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드리면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가 망은 굉장히 서류상으로 잘 돼 있고 버스도 패스가 있습니다. 유이레일이 뭐 하루짜리 패스, 이틀짜리 패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이거든요. 24시간 짜리가 나는 무조건 유이레일로만 다녀. 1000엔인데 그 무제한으로 탈 수 있으니까. 근데 버스도 그런 게 있어요. 1000엔짜리. 난 버스는 있고, 안 타. 두 개가 일본 가면 난 버스는 안 타. 결합된 게 있습니다. 1500엔짜리. 있지만 그거를 이거 버스에는 적용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맞아요. 버스는 되도록이면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을 갖다 엉클어뜨릴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맞아. 정보를 드리고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걷더라도 유이레일로 그냥 걸어 다녀요. 저는 여기에 운동이니까. 차라리 저는 시도해 보진 않았는데 여기도 그거 있거든요. 그 전동 스쿠터. 전동 스쿠터를 결합하는 게 낫겠다. 그러겠네. 근데 우리보다는 전동 스쿠터 그 스테이션들이 좀 띄엄띄엄 있지만 제가 나오는 날 봤어요. 그 호텔에 바로 있더라고요. 저걸 쓰고 유이레일 결합하면 기동성이 좋아지겠구나. 단 이게 전동 스쿠터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헬멧은 갖고 다니자. 자, 그리고 투어에 말씀해 주셨는데 버스 투어를 제가 사실 처음 해봤거든요. 개별로 가서 여기서 버스 투어의 장단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뭐야? 장점은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제가 게라마 제도라는 게라마 블루라는 정말 눈부신 파란 빛깔로 유명한 그 섬이 모여 있는 곳에 거기는 버스 투어는 아니죠. 거기는 오히려 보트 투어지. 보트로 타고 가는 거고 그보다는 이제 북부의 관광지들 몰려 있는 곳으로 하루 다녀오는 걸 다녀왔는데 버스 투어의 핵심은 가이드의 역량이다.
라는 생각이 왜?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가이드가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이었고 역사 얘기를 굉장히 깊게 해주셨어요. 오, 네. 잘 만났네. 네, 그래서 가이드가 사실은 다였어요. 나머지 뭐 머무르는 시간이 나머지 사항들은 솔직히 전 단점으로 느껴졌거든요. 한 서너 개의 일정들을 소화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인 추라우미 수족관은 그나마 시간이 괜찮았는데 나머지들은 찍고 턴하느라고 아쉬움만 남기고 돌아오는 너무 짧은 체류 시간. 좀 단점이었고 심지어 추라우미 수족관도 저는 꼼꼼히 보려고 했더니 식사를 걸렀어요. 예, 그 정도 시간이 좀 짧았고. 그게 있잖아. 내가 얘기하잖아. 당신 이번 여행이 힘든 건 딱 하나야. 이 한 번에 뽕을 뽑아야겠다, 야. 나는 이번에 추라우미 수족관을 나는 2번째 간 거거든. 네. 지난번에 이제 아버지 모시고 한번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번에 추라우미 수족관 안에서도 여유있게 밥도 먹고, 그리고 나는 딱 뭐만 봐야 될지 딱 아니까. 한번 갔었으니까. 근데 사실 추라우미 수족관이 나름 왜 바깥에도 막 여기저기 막 물개관 있고, 돌고래관 있고, 다 돌아보려면 막 시간 엄청 걸리거든. 근데 버스 시간이 있으니까 또 다 할 수는 없고, 그지? 그랬구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가기 전에 책은 몇 권 읽고 갔어요. 오키나와 그냥 여행서도 있었고 음식에 관한 책 하나 읽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달 살기를 한 얘기를 읽고 했었는데 거기 이제 역사 얘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오키나와가 얼마나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인지. 진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데 제가 탔던 버스 투어의 가이드 분이 사실 머무르는 곳의 팁에 관해서 어떤 거, 그러니까 가이드마다 아마 특색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가시면 뭘 먹어야 되고요, 어디 내려서 어디 가시고요, 실용적인 팁을 많이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번처럼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는 분이 있고 했는데 이분은 영어로 설명을 해줘요? 아니요. 우리 한국 여행사였어요. 네. 한국 여행사였어요? 왜냐면 다녀오셨다는 전보 투어라는 국제적 로컬 거기는 한국어 가이드를 아마 리시버로 줄 거예요. 맞아요. 난 그 리시버로 들었거든. 거기가 마감이 돼가지고. 한국 여행사였구나. 난 그렇지 않아도 가이드가 나는 갔을 때 분명히 저 기계로 녹음된 걸로 들었는데, 근데 왜 그래서 그러면 정말 깊이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네. 이분이 특이한 게 한국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을 일하다가 호주에 갔다가 커리어 중간에 호주에서 만난 일본 오키나와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오키나와에 난데없이 정착을 하게 됐는데, 야, 멋진 분이다. 사랑을 위해서 이분 사는 나라를 바꿨구만. 이분 경력이 주한미군 군무원이었잖아요. 그걸 살려고 주일미군 군무원이 된 거예요. 오키나와 미군 부대 있으니까. 네. 재밌네. 재밌죠.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내가 오키나와라는 관광으로 유명한 곳에 와서 사무실에만 있기 너무 깝깝하다. 그래서 그만두고 이걸 하시는 겁니다. 멋지게 사시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이분이 놀라웠던 게 뉴스에 뭔가 이제 특이한 사실이 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찾아봐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저기 우라소의 성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3세기에 그러니까 류큐 왕국 전에 이제 막 오키나와에 군데 한 3개 정도의 작은 왕국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을 당시입니다. 그때에 지어진 게 우라소의 성인데 그 발굴 과정에서 고려 사람의 이거 만든 사람 고려인 누구라고 써진 기와가 나온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고 이분이 관련된 사료 같은 걸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역사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무슨 뉴스가 나면 지금 미중 패권 때문에 전쟁 때문에 오키나와에 미군이 증강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분이 아직도 미군 그 패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부대를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알아보고 거의 기자 정신이 투철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은 얘기 중에 재밌었던 게 하나 드리자면은 그 아까 기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와들의 그래서 실제로 모양이나 이런 걸 봐도 고려 시대 특히 이제 삼별초 시기에 그 만들어진 요충지의 성이나 이런 거 하고 거기서 나온 문양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아예 한자로 써 있으니까 고려인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삼별초가 결국 오키나와로 쫓겨가서 거기서 마지막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강화도에서 거기까지 도망간 거야? 강화도에서 이제 그 고려 정부는 투항을 하죠. 그렇지. 삼별초는 군벌 세력인데 맞아. 생각이 끝까지 달라서 싸우겠다 끝까지 그러면서. 싸우겠다 그래서. 그 삼별초가 왜 그 제주도까지 갔었던 거는 나는 맞아요. 제주도 여행 가면은 진도로 알고 쫓겨갔다가 그렇지. 제주도로 갔다가 근데 그때는 이제 고려 정부는 이제 몽고군하고 한편이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 삼별초를 색출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처단 누가 처단한다고 했죠. 처단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진도에서도 그래 성을 한번 축조했는데 그때 나온 기와하고 이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로 쫓겨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몽고 쪽의 기록에 보면 뭐 진도에서 뭐 1000명을 800명을 죽였다. 제주도 가서 몇십 명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옮겨갈 때마다 토벌한 삼별초의 숫자가 확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제주도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이제 끝났다. 죽었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라고 했는데 그 제주도에서부터 이 오키나와까지 조류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류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밝혀지냐면 그 고려 때하고 조선 때 이 조류에 그러니까 표류하다가 이 조류를 타고 오키나와로 흘러들었다가 그 천신만고 끝에 복귀한 사람들이 2명의 기록이 나와요. 이것 다 그분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조류의 존재가 확인됐는데 이 기와를 놓고 대체 이 고려인이 어떤 고려인으로 어디서 왔을까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력하게 대두된 게 이제 삼별초의 그 마지막 남은 사람들. 그런데 이런 또 그 혹시 여행사 이름이 뭐예요? 가서 검색하려면 뭘로 검색해? 진오 투어. 진오 투어. 혹시 그 가이드님 성함이? 이렇게 한자로는 진오인데 그 여기 웹사이트는 진오라고 받침 없이 써 있더라고요. 오케이. 가이드님은 김지섭. 임지섭님. 다음에 오키나와 여행을 가면 꼭 그분 가이드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그분 그 어디 라디오 방송 같은데 통신원 하시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2020년인가 21년에 KBS 다큐 스페셜인가 뭐 이게 삼별초는 오키나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 얘기를 듣다가 또 그 우라소의 그 성에 아까 그 기와장 나왔던 성 그 장소가 또 뭘로 유명한지 아시죠? 몰라. 뭐야? 영화 핵소고지 보셨어요? 아니야, 못 봤어.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그 넷플릭스 같은데 예전에 보면 추천 영화로 많이 뜨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사라졌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핵소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라소의 성이라는 그 오키나와의 유적지가 사실은 나하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나하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서 오키나와 전투 때 미군이 상륙해서 싸웠던 최고 격전지 고지전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군은 여기 사람들은 우라소의 마에다인데
그쪽 우라소의 이 사람들한테는 현지인들한테 미군들한테 이게 핵소고지라는 고지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분 얘기 듣고 가봤어요 또 하루 마지막 날 전날에 성만 3일 갔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성만 그러니까 5박 6일 일정 중에 사흘을 성을 간 거예요, 저는. 그치. 그렇게 됐네. 우라소의, 그러니까 이 핵사고지. 그러니까 우라소의 공원이라고 지금은 꾸며져 있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보이는 게 또 달라지는구나. 네. 거기에, 한쪽에 우라소의 성이 있고요. 성의 유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은 핵사고지라고 명명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마어마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곳이고 그 영화의 줄거리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집총 거부하는 종교 있죠. 제7일 안식교. 예, 제7일 안식교야? 나는 여호와의 증인도 집총 거부하지 않나?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제7일 안식교 신도인 주인공이 젊은 주인공이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나서 자기 형도 나가고 동네 젊은이들이 다 막 자원 입대하는 그런 분위기가에서 나도 여기 가만히 그냥 페인트공 하면서 군수산업 페인트공이어서 이 사람은 안 갔어도 되는데 자원 입대를 해요. 그런데 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집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가서 군무원이나 다른 걸로 일을 해야지 뭐. 그냥. 그래서 나는 의무병으로 일하고 싶다. 네, 근데 집총 거부에 한 보통 영창 가고만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도 영창에도 들어갔다가 막 재판까지 하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의무병으로 참전을 해서 전투에 투입이 돼가지고 오키나와 상륙을 해요. 그런데 여기 최대 고지가 아까 말씀드린 핵사고지거든요. 핵사고지.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뺏기 위한 고지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고지전에서 거의 다 죽었거든요. 전사자들. 그렇죠.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전투가 있던 날 이렇게 미군이 배에서 함정으로 포격을 엄청 때리고 그래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게 유적지인데 그때 다 초토화됐어요.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일본군이 숨어 있다가 그렇게 포를 때렸는데도 여기 가보면 동굴이 엄청 많아요. 동굴 속에 있다 기어 나와가지고 백병전 잘하잖아요. 일본 애들. 거기서 미군 150명이 200명이 올라갔다가 50명만 내려오고 150명이 거기서 죽거나 다친 채로 남습니다. 일본군이 그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미군들 죽이고 다녀요. 그때 이 친구가 이분이 그 시체들 사이에 숨어서 다친 사람들을 찾아서 한 명씩 절벽 아래로 밧줄에 묶어서 내려보내면서 밤새 공식적으로는 75명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분 기억으로는 나는 50명을 내려보냈어. 아무 정신도 없고 정말 12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으니까. 그리고 밑에 있던 전우들은 아니야 네가 100명 내려보냈어. 그래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중간으로 하자. 75명. 와. 그래서 공식적으로 75명 기록이 되고. 그게 실제 이야기구나.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진짜 감동적인 그냥 목숨을 걸고 진짜 집총 거부하던 양반이니까. 와, 살려냈구나 사람들을. 그리고 실제로 일본군이 돌아다니면서 죽이고 있는데. 물론 밤이지만 도망가기 바쁜 나 같으면 그냥 혼자 난 살기 위해서 도망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와중에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하고 자기가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람까지 내려보내고 자기도 몸을 던져서 밧줄에 묶어가지고 자기도 살아서 내려와요. 다치긴 했지만. 그치. 그러니까 저거겠지. 그래서 이 집총 거부 그러니까 집총 거부,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또는 하여튼 굉장히 유일하게 큰 훈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의 이 종교적 신념을 제대로 지켰네. 지키면서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어떤 일을 한 거지. 영웅이 된 정말 특이한 아름다운 케이스. 얘기였구나. 봐야겠다 꼭 영화를. 찾아봤는데
그 일본에서 접속할 수 있는 국내 그런 서비스 중에 이걸 볼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대신 유튜브에 가면 40분 분량으로 넉넉하게 이 저기 해설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라도 보고 갔어요. 알았어. 근데 가보면 정말 놀라운 게 핵소고지에 올라가 보면 되게 작아요. 위에 고지가. 여기서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일본군한테 들키지 않고 그 많은 인원을 밑으로 내려보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건 그리고 그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데서 살아서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는 게 이건 영웅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스토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때로는 나는 그게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사람이 혼자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를 맞아요. 그 믿음 하나로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갔겠지.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때 드디어 내가 이제 하느님이 나를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라고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이제 할 수 있게. 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참 그런 점에서 간데 그래서 때로는 저는 구국기도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 잘못된 그걸로 가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거든. 죄송합니다. 엉뚱한 얘기해서 제가.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근데 그 얘기 듣고 저는 갔지만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그렇지. 가는데 정말 그래도 간간히 저 같은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핵사고지에 딱 올라갔는데 마침 미군들이 거기서 세레모니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재밌다. 무슨 세레모니? 저도 이제 카투사 출신이라 그치 알지 좀. 이제 가끔 보면은 무슨 표창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행사를 조촐한 행사죠. 한 10여 명 모여서 서로 상 주고 치하하고 뭐 그런 거를 바로 그 핵소고지에 그 표지판이 있고 멀리 미군 함정이 포격을 하던 해안이 보이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정복 입고.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조금 나의 그 의문 하나가 풀렸네요. 네. 뭐냐면 저는 오키나와 그 작년에 여행을 하면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사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이 일본 본토인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 네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들은 1945년, 1948년도에 광복을 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있다거든. 그런 생각 하겠던데요. 그렇지. 왜냐하면 원래 유구국은 그 청나라 조공국이었고 그냥 나름의 그 독립국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일본 근대화하면서 메이지 유신 이때 이제 사실은 그 복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2차 대전 끝나고 사실은 독립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독립이 안 된 거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되게 이 오키나와의 아픔은 뭐냐면 전쟁은 일본 본토인들이 일으켰는데 그 전쟁의 참화는 왜냐하면 일본 본토로는 미군이 진주를 안 했잖아요. 네. 오키나와 상륙 작전까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원폭으로 그냥 종지부를 찢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키나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피해만 본 거야. 심지어 더 가슴 아픈 거는 그러고 나서 오키나와에다가 미군 기지를 그걸 하고 마치 왜 그 도장 이렇게 딱 찍듯이 여기는 미군 땅이야 이렇게 적어놓은 기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군 기지 이제 그 저거에 대한 운동을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피해가 되게 컸던 거지. 오키나와 상륙 작전에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가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는 온 김에 진주하겠다. 군대를 주둔시켜. 뭐 미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그 가이드분도 해주시고 제가 한 달에 오키나와라는 책을 보면 여행서긴 한데 오키나와 현지 친구들 중에서도 그 민족주의자들하고 어울리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치.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태평양 전쟁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었고 그렇지. 근데 그냥 전쟁터만 됐는데 그리고 여기서 그 섬 인구의 몇 분의 1이 5분의 1이 죽었다든가 그런데 그때도 보면 그러니까 일본군은 애국심에서 싸우기라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난데없이 자기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일본군이 퍼뜨린
유언비어, 백비. 미군들한테 잡히면 사지가 찢겨 죽는다. 그러니까 자결해라라고 가족들한테 수류탄 하나씩 나눠주고 서로 죽이게 하고. 마이 갓. 그게 왜 저기 뭐야 사이판 만세절벽이 그거잖아. 반자이 외치면서 다. 그렇게 죽음을 강요를 당하던가. 그 다음에 많이 죽은 게 그거더라고요. 그 소문 때문에 자결을 한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에 미군이 상륙한 후에 그 남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문에 놀라가지고 자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몰려서 갔는데, 나하시 남쪽으로 막 갔는데, 그때 이제 일본군이 그런 게릴라전이나 되게 비겁한 전술을 많이 펼친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 동굴에 숨었는데 거기 일본군이 이제 같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저 마치 밖에 민간인인 척 이렇게 있다가 민간인으로 이제 자기 분장해서 그 속에 섞여가지고 그렇지. 미군을 나중에 공격을 하거나 또는 동굴에 이제 그 동굴 밖으로 아기를 낳는 어머니를 근데 어머니가 그 분장을 시킨 거죠. 다른 여자를 다른 사람의 아이를 뺏어서 그 여자한테 맡기고 들게 하고 몸에다가 폭탄을 둘러가지고 내보내서 미군이 이건 보통 이제 민간인으로 위장한 일본군이 많았지만 그렇지. 설마 아기를 어머니 아기를 자기 아기 모성애가 있는데 그래서 다가가면 그런 끔찍한 사례까지 얘기가 나와.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밀랍으로 만든 박물관이 있대요. 마이 갓.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도 이제 이건 잊지 말자. 우리가 그러니까 저 본토인들이 우리에게 본토의 저 그렇죠. 전쟁광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잊지 말자 이거구나. 예. 그리고 그 가장 많이 죽은 게 그래서 막 이제 대량으로 남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군들이 그런 일들을 막 겪다 보니까 이 이제는 민간인들도 그치. 이게 우리가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구분을 하다가 또 가려내려고 하다가 이제 피해가 커지니까 저 남쪽으로 간 게 뭔지 모르겠고 저기다가 그치. 융단 폭격을 해서 저걸 끝내야겠다. 그래서 그때 정말 촘촘하게 폭격을 했대요. 남쪽으로 아이고야, 일본군하고 아이고야. 민간인들이 간 상황에서 그때 거의 다 죽었답니다. 12만 명이 죽었대요. 아이고. 폭격으로. 12만 명. 예. 세상에나. 그랬는데 여기서 또 역사 왜곡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까 그 밀랍 인형으로 그때 참상을 만든 박물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오키나와 현에서 이런 역사적인 학살이나 이런 비극적인 죽음, 일본군의 비겁한 전술 이런 거를 서술을 했답니다. 그걸 빌미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끄는 거예요. 에이. 아베 정권. 아이고. 그래서 아베 정권부터 극우 정권으로 갈 때 끄는 건데 그 상황이 아직 여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경제에. 그리고 놀란 게 저는 오키나와 미군의 규모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 옆에 이제 아메리칸 빌리지 갈 때 기지들을 지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해병대가 2만 명이고 공군이 4만 명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리고 지금 장관이었던 게 스쿨버스 미국 그 스쿨버스 노란색 스쿨버스 있죠. 그 본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똑같은 스쿨버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겠죠. 있어요. 네. 근데 그 스쿨버스들 주차장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노란색 버스들이 규모로 있는데 걔네들이 아침에 움직이는 것도 장관이래요. 근데 그만큼 규모가 큰 건데 주일 미군의 98%가 여기 있답니다. 89%가 여기 있대요. 그래서 그 오키나와를 그러니까 미국령에서 일본으로 이제 넘겨줄 때 오키나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그러면 미군들도 좀 옮겨가겠구나. 미국령이니까 미군이 많았지만 일본령이면 미군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옮겨나고 나서 일본 본토에 있던 부대까지 일로 다 오히려 더 넘겨온 상황이 돼서 불만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미군 기지 저 반대 운동이 하여튼 되게 커. 예. 그래서 그 한 달의 오키나와라는 책에 보면 그
민족주의자들은 일본 여권을 쓰지 않겠다거나 여전히 독립 추진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야, 이제 와서 뭘 그렇지. 하는 또 다수 난 일본인으로서의 위상도 좋아 이런 젊은이들 간에 서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산다고 하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나고 보면 남는 거는 그런 역사 얘기, 역사 유적 본 거, 그리고 먹을 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제가 가이드에 별로 의존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북부 투어에서 가이드분 설명이 좋았던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박물관 가보셨죠? 아, 박물관이 너무 좋지. 가보면 진짜 왜 그 오키나와의 역사가 쫙 들어오잖아. 네, 그 박물관이 사실 사람들인데 그 여행 안내서들에는 박물관을 되게 격화시켜 놨어요. 맞아요. 오히려 저 고쿠사이 도리에 무슨 저 맛집 소개가 훨씬 더 많지. 네, 박물관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한 줄 소개 이런 데 보면 맞아. 가지마 뭐 이런 거 건물만 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 건물이 슈리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건물은 맞아. 네, 가보면 사실 그 저 안에 저게 진짜 중요한데.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한 건물에 있고요. 맞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박물관만 봤는데 근데 박물관의 사실 내용들을 그냥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행 안내서의 말이. 사실 별거 없어요. 그 우리의 화려한 VR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소박한데 근데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조금 아쉬운 그런 것들도 오디오 가이드나 이런 것들로 스토리를 잘 설명을 해주면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식사는 제가 이제 여기서 알아간 것도 있지만 요즘은 사실 어딜 내가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글 맵을 돌려서 평점 보고 가도 그리고 내가 직접 눈으로 내 느낌으로 이 집은 원지 내공이 있어 보이는 노포의 느낌이 나는데 사람들이 줄을 좀 섰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인데 분위기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어설프게 그 여행서에 여기는 한국 여행객이 반드시 들르는 뭐 맛집 이런 거가 오히려 그냥 관광 상품으로 상품화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인생과 여행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생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는 과정이구나. 인생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그 임지석 가이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즘 그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본의 아니게 좀 약간 이렇게 그 조언을 해줘야 될 때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 나한테. 강의를 가면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지금 하는 일은 싫은데 그렇다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은 대부분이 그래.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되나요? 그럴 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재미난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보라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다 별로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나는 이를테면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 다 싫었는데 그 일이 뭐가 좋았냐면 미국 본사에서 비지터가 와서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대리점 사원들에게 뭔가 세미나 할 때 내가 옆에서 통역하는 건 내가 재밌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내가 직업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하다가 내가 통역사가 된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임지석 가이드라는 분이 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다양한 걸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 때문에 오키나와까지 흘러간 거잖아. 사랑 때문에 흘러갔는데 거기에서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낸 거야. 그리고 가이드 일은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이라서 왜 되게
피곤하고 막 사람들 와서 그래서 여기는 식당 맛집은 어디예요? 아유 나는 여기 저기 시간 제대로 늦는데 막 그러니까 사람들 관리하고 막 피곤할 수 있거든. 근데 그분은 그거를 스토리텔링의 세계로 끌고 간 거야. 네. 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이드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가고 신문 기사 이런 게 났어? 가서 찾아보고 그 얘기를 또 사람들은 다 해주고 자,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왜 관광 가이드 그럼 되게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 일을 장인의 경지로 올릴 수 있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사실 버스 투어의 장점을 너무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아까 예를 들면 같은 코스라도 그냥 오디오 가이드 녹음된 거를 듣고 다니신 김 작가님한테는 다른 부분이 더 장점으로 다가왔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그 팁을 좀 몇 가지 드리고 끝내기로 하죠, 뭐. 그죠? 제가 다시 간다면 그래 이거 중요하다. 다시 간다면 토카치키 섬 얘기를 안 했네요. 어땠어? 토카치키 섬은 케라마 제도의 여러 섬들 중에 하나인데 아하렘 비치를 갔어요? 예, 아하렘 비치를 갔습니다. 예. 보통 이쪽에 섬 여행 투어 많이 가시는 곳이 자마미하고 여기 토카치키 섬인데 여기를 해수욕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배로 데려다주고 점심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몇 시간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다가 데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노클링이 더해지는 게 있는데 막 상품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고 토카시키 섬 투어는 이게 섬이고 배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에서 내려서 그 아하렘 비치라는 많이 가는 곳까지는 대중교통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행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제가 가본 바로는 여행 상품을 굳이 끼지 않아도 됩니다. 맞아. 그냥 페리 타고 가면 돼. 네. 페리나 고속정 둘 중에 하나 예약하는 거 요즘 웨브사이트 있어서 어렵지 않고요. 맞아. 그리고 이게 아예 만석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그리고 내려서 현지에 버스가 있어요. 맞아. 예, 버스 가격 싸요. 그래서 그리고 여행사를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사람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예약된 거 보여주면서 표를 받는 거고 내가 예약하고 받는 거랑 그냥 받는 거. 거기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배를 내려서도 내려서 그냥 현지 그쪽에 민박집 현지 호텔에서 과 제휴해서 현지 호텔 그 봉고차 이용해서 데려다 주는 거고 아하렘 비치 가면 또 풀어놔요. 누가 관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거를 비싼 돈 주고 했나.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스노클링도요. 가면 다 여기저기서 그 프로그램 호객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노클링 프로그램은 예약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기서 가이드가 중요해요. 안전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노클링 보트 투어는 거기 가서 딱 수온을 느껴보니까 이거 할만한데? 그래서 예약을 했는데 어느 채널로 예약을 하든 실제로 보트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 같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 맞아. 네, 그렇다면 그리고 보트 근데 거기가 스노클링 뭐 교육을 길게 한다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가 한 명당 한 6명 정도를 붙여서 그 안전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 스노클링은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배 타고 나가서 아하렘 비치까지는 내가 알아서 하시고 가서 현지에서 분위기 봐서 나 스노클링 할래. 그러면 스노클링 보트 투어 신청을 해가지고 하시고 아니면은 거기 그 선베드하고 이거 그 파라솔 빌려주는 걸 빌려서 거기에다 꽂고 누우면 그게 바로 내 호텔에서 호텔 수영장을 바다에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라카니 이런 거는 다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 다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타까웠던 점은 스노클링 투어를 제가 나가서 배 타고 한 연안에서 한 200m, 100m 정도 나가서 했는데 여행사 팸플렛에 나온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 파란색, 바닷속이 깨끗하게 막 고기들이 때로
고기 때는 만나긴 했는데 조금만 옆으로 가면 백화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현상 아세요? 알지. 산호바다에서 산호가 죽으면 딱딱하게 하얗게 지구 온난화 돼버리는 게 여기저기 백화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저 되게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몰디브를 신혼여행을 한 17년? 18년 전에 가가지고 몰디브 바다를 들어갔는데 완전히 백화현상이더라고요. 산호의 죽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김 작가님은 어느 포인트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본 포인트는 꽤 백화현상이 여기저기 진행된 곳이라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대신 이게 케라마 블루라는 말처럼 파란색 그 바다 빛깔이 정말 예쁩니다. 그치. 예.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오키나와 가서 게라마 블루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 가서 그 배 타고 보트 투어를 안 한다. 안 하면은 그 게라마 블루를 맛을 못 봐. 그게 진짜인데. 아니 근데 연안에서만 봐도 물빛이 예쁘던데요. 아니 근데 또 왜 달라 약간 그 게라마 제도에 가서 내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키나와만 갔다가 오지 본선만 가지 거기에서 배를 타고 게라마 제도로 안 간다고. 근데 자마미 섬이 됐건 토카시쿠 섬이 됐건 나는 가는 걸 꼭 추천합니다. 토카시키 섬은 꼭 한번 가보세요. 꼭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쇼핑 못해서 막 불안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이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혼자 갔으니 미안하잖아요. 뭐라 사가야 되잖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잊으시고요. 그냥 나하 공항에서 하세요. 그렇지 맞아. 그게 제일 나아. 여행 안내서들이 이게 아무래도 시일이 지나고 사람마다 주관적이라서 그런지 가면 없다, 돈키호테가 싸다, 쿠폰이 많다, 시내에서 해가야 된다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제가 어제 좀 일찍 가서 공항을 샅샅이 분석해 봤거든요. 면세 구역 안에는 조금 부실하죠, 아무래도. 하지만 면세 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쇼핑에 목숨 건 분들 아니면 가끔 보면 목숨 건 분들이 있습니다. 막 트렁크 큰 거 하나 비워가 가지고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을 정도의 과자를 돌리고 현지 식품 돌리고 그다음에 일본 갔으니까 필요한 약을 좀 사겠다. 이 정도시면 막 시내 이온몰을 막 휩쓸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어. 맞아. 집만 됩니까? 되니까. 맞아. 오히려 공항에서 하는 게 더 낫지. 공항 가서 딱 하나 면세구역 안에는 약국이 없으니까 약만 면세구역 바깥쪽에서 약국이 한 군데 있어요. 드럭스토어. 사서 거기서 사시고요. 나머지는 먹을거리 있잖아요. 그거는 공항 안쪽에 가서 사셔서 들고 가시면 가장 됩니다. 편안합니다. 쇼핑센터 헤매지 마세요. 근데 어때? 이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또 가고 싶지 않아? 몇 년 뒤에 나중에 혼자서. 아니요. 가족들하고 갈래요. 그래? 착하다 박 부장은. 아니 혼자 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심심하고 뭐 좀 외롭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다음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 완벽한 가이드가 될 것 같잖아. 그렇죠. 너무 이제 다 아니까. 이번에 실패한 것들을 싹싹 지워버리고. 그렇지, 지워버리고. 네.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 제가 너무 아쉬웠던 곳이 있어요. 시간을 더 벌었는데 사카에 마치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뭐야? 사카에 마치 시장. 여기가 수산물 시장인가? 아니에요. 일반 수산물 시장을 못 갔어요 이번에. 수산물 시장은 유명하죠. 수산물 시장 괜찮았거든. 근데 사카에 마치 시장은 현지인들이 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지에서 많이 오래 사시는 교포분이 추천했다는 걸 어느 블로그에서 보고 여기 아침 식사하는 데가 괜찮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길 찾아가려고 갔는데 무슨 시장통에 골목이 좁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찾긴 찾았는데 가는 중간에 보니까 이건 진짜 관광객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옛날 시장인 거예요. 진짜 시장 분위기 나고 곳곳에 진짜 맛있어 보이는 집들 많고요. 먹었던 아침 식사 요 식당도
이거 일본어를 제가 못해가지고 첫 자가 한자 나갈 출자로 돼 있고 그 다음은 일본어라서 못 읽겠어요. 근데 여기 제가 여기 노트에 올려놓을게요, 메모에. 근데 여기가 건어물 상점이에요. 가스오부시 있죠. 가스오부시 어떻게 만드는지도 저 여기 가서 가스오부시가 이렇게 단단하게 말린 생선을 이걸 대패처럼 긁어내는 거고. 대패로 긁어내는. 건어물 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가스오부시로 가스오부시 덮밥을 해서 주는 아침 식당이에요. 듣기만 해도 군침 돈다. 1,000엔인데 너무 푸짐하고요. 그리고 제가 먹으면서 보니까 일본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와서 주로 식사를 많이 하죠. 진짜 현지인 맛집이고. 네. 관광객처럼 보인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그런데 잘 찾아가셨네. 여기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젊은이들한테 인센티브 주면서 유치해가지고 좀 세련되게 어떻게 해봐 하는 데 있죠. 딱 그런 젊은이 둘이 하는 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재래시장인데 요즘만 옆에 인스타그램 뭐 있고 그리고 돈 들인 인테리어는 아닌데 뭔가 세련됐어. 일본 가게는 약간 그런 그게 있어. 좀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있어. 그리고 골목 안쪽에 가니까 또 나름 인디 분위기의 어떤 빵집, 나 빵 좀 하는데 나 여기서 한번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빵집도 하나 있었고요. 만두집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 곳이 있었고. 사카에 배고프다. 네, 나 이제 밥 먹을래. 네. 아사토역에서 내려서 가깝습니다. 알았어. 사카의 맛집 식당. 이걸 오늘의 사카의 맛집 식당. 다음에 가서 1착으로 제가 밥 먹을 곳으로 남겨두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70분 했어요. 아니야. 나는 사실 오늘 원래 이제 박동원 부장님 그 여행기 이렇게 얘기 듣다가 소향 작가 덕질기라는 걸 쫙 내가 또 이렇게 원고를 준비를 해놨는데 뭐 그거는 다음에 언제 기회 날 때 하기로 하고 뭐냐면 저는 지금 정말 재미난 소설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 장강명, 차무진, 소향, 정명섭 네 분의 작가님들이 미리 예고하시네. 하는 건데 요 책에게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요, 이걸? 오는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방송에서 다음 주 방송 27일 날 올라오는 방송은 이제 아마 특집으로 꾸며지죠. 내가 빌린 책의 특집이 됩니다. 내가 빌린 책이 밖으로 나갑니다. 전화 아닙니다. 전화 아닙니다. 지금 하나 우리 처음으로 우리가 아마 어쩌면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도 있어요. 우리 그리고 원래는 이게 핸드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박동 부장님 쓰시는 마이크 하나밖에 없는데 이야기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튜디오가 우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우리는 전화 통화로 만드는 방송인데. 장비를 싸가지고 가방에 싸서 어디 가서 풀어놓고 손님 만나서 얘기하는 특집이 다음 주에 죽이는 특집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일단 나는 너무 기대되는 아주 근데 왜 그런지는 방송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는 완전 저로서는 덕질의 끝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덕질로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그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거 이름은 게스트 이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장강명 작가님 만납니다 이번에. 네. 소향 작가님도 나오십니다. 소향 작가님도 나오시고요. 제가 이 장강명 작가님의 오랜 이 팬으로서 이분 이제 소설 이야기 이 책을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저겁니다. 사랑에 관해 음표된 것들 불륜 혹은 금기의 엔솔로지. 우리 모두 궁금해하는 불륜의 이야기를 이 네 분의 소설가들이 풀어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다음 주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미나게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책이 죽여요 아주.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배고프실 때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